비타민 아저씨 고고 고고 종필아. 가자. 가자. 네, 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내일신문의 창으로 본 세상 읽기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신문 일면 기사와 22, 23년 오피니언면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도 읽고 이슈를 짚어서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명한 기자, 강민서 원장이 여러분들의 서포터즈입니다. 자, 먼저 일면 기사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필 TV가 선정한 인상적인 일면 기사 3선, 세 꼭지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어제 10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을 먼저 저희가 시작하는 초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경영, 또 인재 경영으로 세계 인류 기업으로 삼성을 도약시키는 선봉장으로 역할을 하셨죠. 고인은. 그다음에 대한민국 세계 1위로 삼성그룹을 또 반석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체제로 넘어가는데 관련된 내용을 우리 이명한 기자가 코멘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기여한 공과 과가,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오늘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는 내일신문 재정금융팀의 이경기 기자가 10월 20일 날 올린 제목이 옵티머스 자금 600여 곳으로 쪼개 투자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금 옵티머스 라임 사태라고 할 정도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이 부분도 국정감사 중으로 진행형입니다. 대략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환매 충당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따르면 국감장에서 밝힌 건데요. 11월 중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간 곳 600여 곳에 대한 최종 투자처 이런 걸 확인 중인데 로비 흔적 등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는 이게 거의 무협지보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높은 주목도 시청률을 기록한 건데요. 집권 여당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난타전,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국회 법사위원회 국감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금융사기 이 난타전이 저희가 이제 문제가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검찰 권력과 정치 권력의 격돌, 권력투쟁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주목을 받는, 이건 이제 권력적 측면이고 우리 주권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피해 사기를 당한 우리 국민들의 그러니까 피해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뒷전인 거, 즉 국민은 피해자는 빠졌다. 이런 부분을 두 번째 꼭지로 꼽았고요. 세 번째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불안정하다, 흔들리고 있다는 보궐선거 공천서 결판 날 것 같다라고 하는 10월 22일자 정치팀 엄경영 기자의 기사입니다. 아까 두 번째 기사는 우리 이명한 기자가 10월 23일 날 올렸기 때문에 오늘 본인이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고 기존의 당내 이제 주류적인 체제에 있던 사람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임시직에 불과하다 이러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은 나 빼고는 당신들 별로 실력 없지 않냐 이런 싸움들이 있고, 그러나 당장 격퇴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안이 부재하기도 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간명하게 우리 이명한 기자가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한 기자 시작합시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선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분이 2014년 5월 달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이제 자택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6년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어제 새벽 3시 뭐 59분 정도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78살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아직 80 전이신데 이분이 이제 1942년생.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을 이끄는 이런 분이었는데 보통 요즘 뭐 80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 사고사가 아닌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요즘 들어서 보면. 근데 아무튼 사람의 건강은 부자도 어쩔 수가 없나 보다. 그런 생각도 저는 살짝 해봤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 삼성이라는 그룹을 말 그대로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일조한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이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의 어떤 토대가 되는 여러 가지 재벌 그룹의 토대가 되는 전국적 규모의 기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창업을 했다. 그리고 그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이건희 회장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게 빛이라고 한다면 그림자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지금 3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승계 과정에 있어서 지금 지난한 법적 뭐 절차들을 지금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노조와 관련된 부분은 삼성이 두고두고 이거는 극복해야 될 지점들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자산이 425조 원 정도 돼요. 근데 매년 우리나라 정부의 본 예산이 555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전체 자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이거는 뭐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셨던 대로 품질 인재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도를 높였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혁신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겨놨다. 그다음에 그 평가들은 뭐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 우리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얘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10월 20일 날 우리 이경기 기자가 출고한 옵티머스 자금 600여 곳으로 쪼개서 투자를 했다라는 기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이게 지금 최근 전국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로 많이 떠올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모펀드, 사모펀드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은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찾아서 보시는 분들 직접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이제 각자 공부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만 라임 사태는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비교적 옵티머스에 비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 시점 2018년도부터 이게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일이 터졌다. 그런데 옵티머스는 처음 출발부터 사기를 치겠다라고 출발했던 정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여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이거를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되돌려 받으려고 한다면 이 돈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금융당국,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옵티머스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적을 쭉 해보니 500에서 600여 곳 정도로 쪼개서 돈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최종 이게 출구가 될 건지, 이거는 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46개 펀드로 쪼개졌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50인 이하의 1인당 1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펀드를 46개까지 쪼개놓으니까 여기에서 각 50명씩만 보태도, 곱하기를 해도 실제로 그 여기에 참여하는 혹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옵티머스는 처음에 투자 제안을 할 때 공공기관 매출 채권, 그러니까 안정적인 채권에 직접 간접적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는 부동산이라든가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투자를 한 분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거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던 반면에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곳에 많이 투자가 돼 있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제 얼마나 과연 이게 그러니까 되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나올지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비관적이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뭐 기대 나온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꼽은 것이 10월 23일 날 제가 이제 우리 정치팀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출고한 여당 검찰총장 내탓 난타전 금융사기 진상규명 뒷전 뭐 이렇게 이제 기사를 출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날이 22일 날 새벽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정감사에서 크게 다뤄줄 수 있었던 내용으로 우리가 봤던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라임 옵티머스 사태, 여기에 과연 사법당국은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못 막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윤석열 총장이, 지금 검찰총장이 2018년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던 한국전파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었어요. 나중에 뭐 1,060억 원 정도까지 투자를 한 걸로 그렇게 나왔다가 회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투자를 하러 들어갔다가 회수하는 과정에 살펴보니까 당초 옵티머스 측이 제안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투자금을 결국 1년만 투자하고 다시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되돌려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여러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엄정하게 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방식의 이제 수사 의뢰서를 넣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벌써 2018년 10월 달이라고 한다면 벌써 2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약 1조 2천억 원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자본 투자가 추가로 있었는데 이건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을 상대로 이제 공세를 폈었지요. 근데 이 공세를 피는 과정에 거꾸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활동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가면서 마치 여당 의원들하고 검찰총장하고 서로 정치적 격돌을 벌이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부하가 아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네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 것처럼 옵티머스나 라임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한 그나마 기대를 좀 가졌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당이 주도해서 검찰총장으로 세운 사람을 여당이 국정감사에서 공격하고 본인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 놓은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대해서 검찰총장이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또 맞대결을 하고 마치 이제 정치적 공방만 오고 갔었던 그런 시간인데 이게 국정감사가 한 15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뭐 보기에는 뭐 정치적 긴장감도 있고 이랬다 싶지만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임명을 해가지고 이 난리를 피며 임명을 했으면 일정한 자율권이 분명히 있을 건데 또 2018년 그때 수사 의뢰가 왔을 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라면 흡사 조국 가족을 털었듯이 그렇게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옵티머스와 같은 지금과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고 그걸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만 예. 아무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서로 네, 공방만 굉장히 높았었다라는 측면에 좀 안타까움을 남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치팀의 엄경용 기자가 출고를 한 김종인 리더십 흔들 보궐선거 공천에서 결판 난다. 이게 이제 10월 22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출고한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데 국정감사가 보통 야당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당의 실정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주목도가 확 올라가니까 그러면 지지율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이 일상적 경향이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목소리는 높이는데 사실은 지지율은 거꾸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18% 정도로 떨어졌는데 요거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제1야당의 위치로 국민들한테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끌고 있는 것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잖아요.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 이제 야당으로서는 드물게 정책적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당을 이끌고는 있는데 결국은 이른바 보수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본인의 부상대로 제대로 전체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반이 취약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것이 내년 4월 예정돼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보궐선거 공천에서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의 의중대로 이걸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것에서 결국은 리더십이 결정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이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못한다라면 결국은 비대위 체제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내일신문 정치팀에서 엄경용 기자가 이제 바라봤던 전망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환 기자, 예, 간명하게 네. 답변하고 수고하셨습니다.